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기초생활 아카데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보장기관의 역할이라든지 보장시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해주는 그런 어떤 보조적인 지원 양식까지도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배우는 내용에 비해서는 조금 좀 짤막짤막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라는 책에 포함이 안 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포함된 내용을 제가 좀 보충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특히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긴급지원제도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말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좀 보완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과거의 생활보호제도하고 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의 경우 우리가 신청주의 방식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연말쯤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보호할 대상자를 확정 지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체로 그 대상자를 1년 동안 관리했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물론 신청주에 의해서 신청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자로 있었던 사람, 그때 당시는 보호대상자라고 했겠죠. 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사망을 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해서 다소 대상자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새롭게 수급자를 책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렇게 연중 내내 이 보호 대상자가 발생되면 그 보호 대상자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긴급 복지급여 제도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다소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러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만 2004년이었던가요? 대구에서 어떤 아동이 이 장롱 속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아동이 사실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참 아이가 굶어 죽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어떤 여론이 비등하면서 현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의 소득, 재산, 또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행정기관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즉시 재산 자료나 소득 자료는 비교적 쉽게 즉시 파악할 수 있지만, 금융재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또 부양 의무자의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또 이렇게 조회한다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든지
혹은 주된 사망자가 주된 그 소득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든지, 혹은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아파서 급히 의료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로 이렇게 선정하기 위한 기간 동안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화재가 났으면 당장 먹을거리가 해결돼야 될 것이고,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장례 치를 형편도 안 된다. 그러면 시급하게 장례라도 치료해야 될 것이고, 또 의료비가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의료비를 내야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긴급지원제도를 통해서 이처럼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하거나 가출을 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혹은 구금시설, 교도소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중환자가 생겨가지고 의료비가 좀 깊이 필요하거나, 혹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으로 이렇게 피신된 상태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경우에는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긴급 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선지원 후처리의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긴급하니까 지원을 해주되 나중에 그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좀 파악을 해서 소득과 재산이 낮으면 긴급 지원을 계속 하는 것으로 종료하고, 만약에 소득과 재산이 상당히 많아서 긴급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원해줬던 금액을 나중에 환수 조치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도움을 주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긴급 지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추어 봤을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사람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미달한다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지원한 것에 비해서 긴급 지원은 글자 그대로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고, 만약에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준다든지 의료급여를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일종의 이제 과도기적 지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이 나면 일단 밖에서라도 불을 좀 끄자. 그리고 정말 좀 관리가 필요하면 스프링쿨러라도 설치한다든지, 이와 같이 좀 중장기적인 대책은 다른 복지제도, 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제도로 이렇게 포괄하는 이런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그 긴급지원제도는 가급적이면 현물 지원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 지원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물론 주는 것은 의료비라는 현금을 주지만 그 명분은 이제 치료에 필요한 치료 비용을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지원하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몇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 의무자가 있느냐, 혹은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있느냐, 이걸 많이 고려를 합니다만, 긴급지원제도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파악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점은 소득과 재산의 폭을 상당히 더 많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우리가 소득 인정액을 파악할 때에는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데,
이미 이제 그렇게 어렵다라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람은 수급자로 책정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주된 그 소득자의 사망이라든지 또 행방불명이라든지 혹은 뭐 큰 질병이 걸렸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우선 긴급하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소득 기준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2011년 현재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약 한 117만 원 가량 됩니다만, 그것의 150%이면 한 175만 원 남짓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75만 9천 원 그 이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일단 소득 기준을 통과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때는 조금 더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때보다는 조금 더 긴급 생계 지원을 해줄 때는 좀 소득 파악을 할 때 좀 더 유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소득이 있지만 그 중에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지출되는 의료비라든지 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입학금이나 수업료라든지 또 월세로 매월 지출되는 임차료라든지 사회보험료라든지 혹은 뭔가 빚이 있는데 그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거라든지 하는 돈은 다 비용으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3인 가구의 소득이 한 200만 원쯤 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자녀 중고등학교 학비로 입학금이나 등록금으로 들어가는 수업료로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또 뭔가 질병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그때 들어가는 의료비라든지 혹은 임차료, 매월 임차료 같은 경우는 뭐 월세 한 30만 원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임차료가 들어가면 200만 원에서 바로 170만 원으로 이렇게 다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75만 원이라는 이 기준에 부합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긴급지원제도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각하는 소득평가액보다는 훨씬 더 해당 가구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해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의료비나 교육비, 방세 등은 일단 소득에서 공제해 줘서 실질적으로는 월세에서 사는 집이다. 그러면 3인 가구 정도 된다. 그러면 뭐 한 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의 경우에도 이 대도시의 경우에는 1억 3,500,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8,500, 농어촌의 경우에는 7,250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허름한 집 한 채 정도 있는 정도다. 그러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제는 긴급 지원을 받고 싶어도 대개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대개 통장에 돈이 있을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금융재산이라고 하는데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긴급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긴급 지원의 경우는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대개 긴급하게 의료비 지원 같은 것들이 액수가 좀 많은 편인데 이것의 한도액이 300만 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300만 원의 돈이 있으면 그 현금부터 쓰셔야지 뭘 정부에다가 손을 내미느냐, 이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책정할 때에도 금융재산 300만 원까지는 우리가 공제해 주는데 이게 이제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쓰시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다만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금융재산 측정 방법과 좀 다른 방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금융재산을 측정할 때에는 대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 돈에서 마이너스 300을 하고 그 나머지는 금융재산이 있는 것으로 살펴보고 특히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보험을 현재 해약하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금융재산으로 파악합니다만 긴급 지원 제도에서는 이런 청약저축이라든지 혹은 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긴급 지원 그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냈던 청약저축 같은 것을 해약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혹은 일반적으로 아무리 서민이라 하더라도 암이라든지 이런 특정 질환을 좀 걱정을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험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 300만 원밖에 안 되는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 암보험이나 혹은 청약저축을 다 해약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비용 경우에는 공제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금융재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을 측정하거나 재산을 측정하는 방식 혹은 특히 금융재산을 측정하는 방식과 긴급지원제도에서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긴급지원에서의 측정 방식이 훨씬 이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서 계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긴급지원의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를 조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긴급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뭘 주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생계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주된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혹은 교도소에 갔다든지 등등등 뭔가 위기 상황에 빠지면 3인 가구 경우에는 약 한 79만 원 상당의 생계급여 최고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긴급 지원을 최대 6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6회 이후에도 지원해 줘야 될 정도로 어렵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 지원해 주고 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가 광주광역시 남구의 긴급지원 사례를 제가 이렇게 쭉 점검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제 의료비의 경우에는 대개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총 의료비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 한 10만 원을 제외하고 290만 원을 긴급 지원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 진료비가 만약 350만 원쯤 됐다. 그러면 한도액이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지원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지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 본인 부담금이 있고 또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험 처리되는 거야 국민 건강보험에서 처리가 되니까 개인 부담이 안 될 것이고 비급여와 그 다음에 보험 처리가 되는 것 중에 본인 부담금이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긴급 지원에서는 이 본인 부담금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비용이 의료비가 예를 들어서 35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 선택 진료를 했다든지 혹은 상급 병실을 이용했다든지 해서 그런 비용이 한 100만 원쯤 나왔다. 그러면 의료비가 총 350만 원이라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긴급 지원을 이렇게 신청합니다. 또한 이제 주거급여, 또 해산비, 장제비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해산비의 경우에는 이제 자녀를 출산했을 때 한 5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장제비의 경우는 사망했을 때 또 50만 원까지 장례비를 지원해 주고, 또 자녀 교육비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27만 원, 고등학생은 34만 원 정도 플러스 뭐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이 추가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학교에 내는 등록금을 국가가 긴급하게 지원해주고,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기가 단전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최고 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서 수혜의 폭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넓혀주는 면이 있지만 그 서비스의 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긴급지원제도의 경우에는 이처럼 긴급지원을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혹은 시군구청이겠죠. 시군구청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긴급지원 대상자인지를 이렇게 살펴서 지원을 해주는데, 대체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사람이 진짜 긴급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금융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조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또 이렇게 관심 있게 살펴본 지역을 보니까 만약에 뭐 한 3개월 동안에 지원을 신청한 세대가 만약에 한 70세대 정도 됐다. 그러면 대체로 한 5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70세대 중에 50세대 이상의 정도에는 대개 이 긴급지원의 대상자에 바로 적합한 것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그런데 이제 뭐 한 70케이스 중에 한 15케이스 내지 20케이스 정도는 금융재산이 대개 뭐 300만 원 이상인다든지 혹은 또 재산이 그보다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우리가 재산하면 일반적으로는 뭐 집이라든지 전세보증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재산을 딱 다 조사하다 보면 통장도 또 여러 개가 있다 보면 그 통장을 또 다 이렇게 합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로 긴급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대개 사회보장위원회를 이렇게 거쳐서 이 지원을 사후에 심의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재산이 약간 이 긴급 지원의 경계를 넘는다든지 하더라도 현재 재산이 없거나 현재 그 재산을 뭐 바로 팔아서 이 의료비를 조달하기가 어려운 이런 정도의 재산이거나, 혹은 또 금융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소급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3월 1일 날 이렇게 신청을 금융 정보를 신청을 하면, 예를 들면 3월 15일 정도에 우리가 그 정보를 볼 수 있다면 그 사이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 같은 것이 300만 원 범위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나왔다든지, 혹은 비급여가 100만 원쯤 더 추가로 나왔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찾아서 썼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처럼 조사 당시에는 약간의 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금 돈이 없는, 그래서 환수하기가 좀 곤란한 이런 경우에는 대개 환수 면제 결정을 내리고, 대체로 현재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 뭐 한 70케이스쯤 된다 그러면 한 뭐 3케이스나 혹은 5케이스 정도는 이제 환수를 하는데, 만약에 300만 원을 지원해 줬다 하더라도 300만 원을 다 환수 조치하는 경우는 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료비로 다 썼는데 통장에 좀 돈이 있다가는 이유로 다시 300만 원을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난감한 일이고, 대체로 이 긴급 지원을 요청한 가정들이 대개 소득과 재산이 낮고, 설사 통장에 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는 뭐 300만 원 정도 지원해줬다 그러면 뭐 한 100만 원이나 50만 원 정도 좀 금액을 좀 감해서 이제 환수하는 경우가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 중에 의료비나 이런 걸로 좀 어려우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우리가 지원을 요청하면 의료비 경우 2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담당자가 이미 그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을 해서 긴급 지원 대상자가 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서도 좀 딱하다 그러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곳에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면 그쪽에서는 한 200만 원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좀 더 많은 긴급 지원인 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나중에 사후에 검증해 본 결과 좀 대상자가 안 된다 해서 300만 원을 다 환수한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는 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심의위원들의 생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긴급지원 제도를 좀 악용해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세원금이 있다든지 또 통장에 돈이 꽤 있다든지 한 경우에는 이제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도 맞고, 또 긴급지원 제도가 이제 오남용되는 것을 좀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한 긴급지원 제도는 특히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이런 이렇게 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복지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혹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처럼 혹은 비교적 지역에 있는 많은 어르신 혹은 또 저소득층의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자활후견기관, 자활지원센터, 이런 데에서도 이 긴급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소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긴급지원제도는 글자 그대로 긴급지원제도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이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습니다만 의료급여를 100% 받지 못한 수급자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긴급하게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하면 이제 의료비 같은 것에 한해서는 그 긴급 지원이 추가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제급여라든지 해산급여라든지 이런 장제 지원, 해산비 지원 이런 것은 이미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제 수급자에 맞게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긴급 지원 제도는 차상위 계층이나 혹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혹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긴급지원제도는 정말 불이 났을 때 우리가 바켓으로라도 불을 끄듯이 좀 긴급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고, 또 이러한 긴급한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야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비교적 좀 안전망이 제대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초생활 아카데미에서 긴급지원제도가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핵심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주변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런 곳에 도움을 좀 요청하도록 여러분들이 알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